경상도의 작은 산골마을 기차는 하루에 단 한 번 오후 3시 10분에만 이곳 작은 간이역을 지난다. 낡은 벤치 하나, 벽에 금이 간 시계, 녹슨 표지판. 사람들은 그 기차를 서울행이라 불렀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없었다. 몇 명의 노인들이 약속처럼 나와 담배를 피우며 세월을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이 작은 역에는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리는 특별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다. 검고 하얀 털이 뒤섞인 믹스견 한 마리. 사람들은 그를 청이라 불렀다. 처음엔 떠돌이로 생각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개는 매일같이 오후 3시가 되면 역으로 걸어왔다. 철길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어 기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봤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기차가 지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도 청이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마을 쪽으로 돌아갔다. 처음엔 사람들도 별 생각 없었다. 개가 하는 일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냥 시간 맞춰 밥 얻어먹는 습관이지. 이상한 버릇이야. 원래 개들은 패턴에 익숙하잖아. 하지만 그 기다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이는 빠짐없이 그 시간에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역무원 김노인은 유독 청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은퇴를 앞둔 그에겐 시간이 많았고 마치 청이의 눈빛에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리곤 했다. 저 눈빛, 뭔가 사연이 있구먼.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이계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 이게 몇 년째 여길 온다고요?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그들은 영상으로 기록하고 청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방송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이계는 기차를 기다리는 개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몰랐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왜 하필 그 시간, 그 기차인지, 그리고 그 사연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청이는 역 근처의 철길을 넘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갔지만 이내 놓쳤다. 며칠 후 청이는 다시 돌아왔지만 털은 엉켜 있고 발에 상처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숲엔 뭐가 있길래 저기까지 간 걸까? 그날 이후 매일 기차를 본 후 청이는 다시 그 숲 쪽으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걸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숲속에서 발견됐다. 완전히 썩어 있었고 안에는 어린아이의 낡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경찰은 조사했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와 동시에 청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기차가 지나고 나면 숲으로 달려가 계속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비를 맞으며 진흙 속에 코를 박고, 그리고 어느 날 청이는 갑자기 사라졌다. 며칠 후 마을 입구 근처에서 청이는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숨이 가쁘고 몸은 흙투성이,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한 듯했다. 그를 발견한 이는 바로 김노인. 그는 급히 청이를 안아 동물병원으로 향했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노인네. 이게 뭔가 오래된 충격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오래 버틴 거죠. 그날 밤 청이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김노인의 손을 핥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슬퍼했다. 역에는 청이를 기리는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고 기차를 기다린 게 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문에도 나고 SNS에서는 수만 명이 청이의 영상을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된 것이다. 김노인은 청이의 죽음 이후 그가 매일 갔던 숲을 다시 찾았다. 그곳엔 무언가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전 마을에서 일어났던 한 실종 사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청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무언가 불편한 정적이 감돌았다. 역 주변엔 매일 누군가 꽃을 놓고 갔고 청이의 조형물 아래에는 아이들이 편지를 끼워두기도 했다. 청이야, 넌 누구를 기다린 거야? 김노인은 매일 그 조형물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끊임없이 무언가가 불편하게 요동쳤다. 그가 숲으로 향한 건 청이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었다. 죽기 직전 청이는 이상하게도 눈을 치켜떴고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그의 손을 향해 머리를 뻗었다. 그 숲, 뭔가 있다. 며칠간 비가 내려 땅이 질퍽했다. 김노인은 청이가 자주 앉았던 나무 아래에서 작은 움푹 팬 흙을 발견했다.
거기엔 반쯤 드러난 낡은 인형 한 개가 있었고 옆에는 부러진 플라스틱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손에 쥐자 김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 머리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그를 덮쳤다. 1992년. 그 당시 그는 역의 막내 직원이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더운 날, 마을에서는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 이름은 윤하영, 7살. 마지막으로 본 건 기차역 근처였어요. 누가 데려간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은 없었다. 사건은 몇 주간 떠들썩하다 결국 미제로 남았다. 그 일은 마을에서 금기였다. 부모는 이사를 갔고 사람들은 곧 말을 아꼈다. 어린아이들은 윤하영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한 채 자랐다. 하지만 김노인은 알고 있었다. 그날 청이와 닮은 강아지를 안고 있던 작은 아이가 역을 서성이던 장면을 설마 청이가 기다리던 사람이 그 아이였던 건가? 하지만 어떻게 걔가 아이를 기억하고 30년이나 지나서도 그 자리에 나왔단 말인가? 김노인은 직접 경찰서 보관 창고를 찾아갔다. 1992년의 사건 파일은 먼지가 가득 쌓인 서랍 속에 있었다. 실종 장소, 난역 근처. 특이사항, 사건 당일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음. 당시 목격자 진술,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증언 존재. 확인 불가, 그는 서류를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 누군가 데려간 거야. 그리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강아지와 함께 있던 아이가 사라졌고 30년 후 한 개가 기차를 매일 기다렸다. 혹시 그 개가 그때의 강아지 후손이었을까? 청이가 기다리던 시간은 늘 오후 3시 10분. 그 시간은 윤하영이 실종된 정확한 시각이기도 했다. 혹시 김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그 아이는 그 기차를 타려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누군가는 아이를 기차에 태우려 했고 걔는 그걸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세대를 거쳐 후손에게도 기다림을 남긴 건 아닐까? 전설처럼 들리지만 동물들의 기억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다. 어쩌면 그건 피 속에 새겨진 지침처럼 내려오는 것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김노인은 또다시 숲으로 향했다. 이번엔 삽을 들고 청이가 마지막으로 땅을 팠던 자리. 거기에선 딱딱한 무언가에 삼날이 부딪혔다. 금속? 땅속에는 녹슨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다. 열자, 그 안에는 붉은 원피스 조각, 뼈 조각, 그리고 아이 이름이 적힌 목걸이가 있었다. 윤하영, 30년 전 사라진 아이. 그 아이는 이 숲에서 죽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진실을 숨겼다. 김노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은 곧 통제되었고 전국 뉴스가 다녀갔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고 오래된 죄책감과 불안이 그들을 휘감았다. 그런데 수사는 곧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다. DNA 분석 결과 윤하영의 유해에서 어른 남성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수사팀은 기록 속 흰 셔츠의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인물은 놀랍게도 당시 역 근처에 살던 전직 선생이자 마을 이장이었던 박영수 씨로 밝혀졌다. 그는 이미 10여 년 전에 병으로 사망했지만 생전에 성폭행 및 아동학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집 마당에서도 미심쩍은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어린이 옷, 오래된 인형, 그리고 사진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하영 양은 박영수에 의해 유괴 및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은 청이로 불린 개가 발견했던 장소에 안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미제가 아니었다. 청이는 30년 전 그 아이와 함께 있던 강아지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건너 이 숲으로 이끌었다. 기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억을 기다린 것이다. 그의 피 속에 새겨진 명령.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 청이는 죽기 직전까지 그것을 수행한 것이다. 사람들은 청이의 행동에 전율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진실의 파수꾼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노인은 작은 돌무덤을 쌓았다. 청이의 마지막 자리에. 그 위엔 윤하영의 목걸이와 인형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너도 그 아이도.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기차역 앞에서 또 다른 개가 나타났다. 작고 어린 검은 눈동자의 강아지. 그는 조용히 철길 앞에 앉아 3시 10분을 기다렸다. 기차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사람들은 비극을 애도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이 해결됐고 마침내 청이도 편히 눈을 감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청이의 조형물이 세워진 지 며칠 뒤 역 앞에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작고 여윈 몸, 매서운 눈빛.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가 매일 오후 3시 10분에 나타나 철길 앞에 딱 청이처럼 앉아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누군가 유기했겠지. 아니면 청이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 같은 방향을 응시하며 기차가 지나간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아이들 중 누군가 말했다. 작으니까? 좁고? 아니야. 난 그림자가 더 좋아. 청이의 그림자 같아. 사람들은 강아지를 김노인은 며칠째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한 아이가 숲속에서 울고 있고 그 옆엔 붉은 눈의 강아지가 서 있었다. 아이의 입에선 소리 대신 피가 흐르고 강아지는 철길 쪽을 향해 짖었다. 그리고 뒤에서 기차가 다가오고 쿵! 깨어난 그는 숨을 헐떡였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야. 그림이 그 강아지는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다. 한밤중 김노인은 오래된 경찰 관계자였던 지인에게 연락해 과거의 유사 실종 사건을 수소문했다. 놀랍게도 윤하영 사건 외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같은 지역에서 어린이 실종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공통점은 모두 기차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점, 그리고 모두가 기차를 좋아했다는 증언이었다. 김노인은 전율했다. 하영이만이 아니었어. 이 마을엔 뭔가 더 깊은 어둠이 있었어. 어느 날 오후 김노인은 몰래 그림이를 따라가 보았다. 강아지는 기차가 지나간 후 숲 쪽으로 사라졌고 익숙한 나무 아래에 도착해선 조용히 앉았다. 그때였다. 해가 저물며 강아지의 눈이 붉게 빛났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김노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잠시 김노인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 눈빛은 마치 인간의 같았다. 슬픔, 분노, 호소, 그리고 기억. 너 누구냐? 그림이는 천천히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건 또 하나의 녹슨 상자였다. 김노인은 숨을 삼켰다. 상자를 열자 또 다른 아이의 머리핀과 사진, 그리고 피 묻은 손수건이 있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6년 7월 3일, 진이와 첫 소풍. 그 이름은 김노인의 기억을 찔렀다. 진이는 1986년에 실종된 또 다른 아이였다. 그 아이 또한 기차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사람들은 점점 잊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청이도 그림이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 잊은 슬픔을 기억하고 버려진 아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엔 기묘한 소문이 돌았다. 기차가 지나지 않는 시간대에 철길 위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강아지가 짖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말하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다. 돌려줘, 돌려줘. 김노인은 직접 역에 나갔다. 정적이 가득한 밤, 그림이는 조용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기억! 해, 분명 말소리였다. 것이다. 김노인은 현재 역장인 정해철을 찾아갔다. 정해철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하영이를 봤었어. 그날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근데 무서웠어. 그 남자 우리 마을 사람 아니었어. 난 그냥 기차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정해철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었다. 그리고 나도 꿈을 꿔. 아이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림이도 날 용서하지 않는 눈으로 봐.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잇따랐다. 기차가 지나가는 시각마다 자동 경보기가 오작동. 역 근처 가로등의 주기적 깜빡임. 근처 집 아이들의 악몽과 수면 중 말하기 아이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기차가 무서워요. 누군가 창밖에서 불러요. 청이 삼촌이 아니에요. 빨간 눈이 있어요. 사람들은 점차 그림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저 강아지는 무언가 불길해. 청이와는 달라. 눈빛이 사람 같아. 혹시 청이의 혼이 들어간 게 아닐까? 모든 실마리는 하나로 모였다. 그림이, 그리고 기억. 김노인은 마음을 다잡았다. 난 다시 숲으로 간다. 이번엔 끝을 보기 위해. 그는 삽과 랜턴 그리고 청이의 목걸이를 들고 그림이를 따라갔다. 숲 깊은 곳 수풀을 헤치자 이상한 표시가 새겨진 돌무더기가 나왔다. 돌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돌아온다. 기억될 때마다. 그리고 그곳엔 또 다른 유골이 있었다. 세 번째 아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잊힌 존재. 그 순간 그림이가 김노인의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강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아이의 눈이었다.
슬픔, 고통, 절망이 담긴 수많은 아이들의 눈, 그리고 그림이는 입을 열었다. 기억해줘 우리를. 뒤에서 갑자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김노인이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내려앉은 숲. 김노인은 그림이와 함께 그 돌무더기 앞에 서 있었다. 세 번째 아이의 유골이 묻혀 있었고 바위엔 또렷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돌아온다. 기억될 때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왔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로 뒤덮인 듯 형체만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림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김노인을 앞에 두고 물러나지 않았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유골이 묻힌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너는 누구지? 김노인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림자가 손을 들어 김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눈앞이 번쩍이며 하나의 환영이 밀려왔다. 검은 연기 속 철길 옆 공터, 새 아이가 앉아 있다. 윤하영, 진희, 그리고 세 번째 이름 모를 소녀. 그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다. 우리는 기차를 기다려요. 엄마가 오신대요. 아빠랑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웃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었고 손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 순간 환영이 산산조각났다. 김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혔다. 그 남자, 그건. 며칠 뒤 김노인은 청이의 조형물 뒤편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림이가 안내하듯 그곳에 앉아 있었고 땅에 손을 댄 순간 흙 속에서 그것이 나왔다. 표지는 낡았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다. 1986년 6월 15일 기차역에서 본 남자 또 나타났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쓴이가 실종된 진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주 역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곤 했고 이상한 남자를 여러 번 봤다. 그 남자는 항상 우리를 쳐다봐. 엄마는 그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왜 나는 그가 매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있는 걸까? 그 날기엔 기괴한 묘사도 있었다. 어느 날 청이가 그 남자를 보고 짖었다. 그는 갑자기 청이를 향해 돌을 던졌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김노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폐쇄되었던 1986년 기차역 주변 CCTV 테이프 일부가 다시 복원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윤하영과 진희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기차역 벤치에 앉아 있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그들 옆에 앉아 무언가 말을 건다. 청이는 아이들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몇 프레임 뒤 청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무언가를 휘두르며 청이를 쫓는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사라진 아이들의 빈자리. 다음 날 밤 그리미는 김노인을 다시 숲으로 이끌었다. 그리미는 무덤 앞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입에서 사람의 말이 들렸다. 분명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 그리미의 것이었다. 그는 이름이 없다. 그는 기억을 먹는다. 우리의 이름이 잊힐수록 그는 강해진다. 김노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잊었을 때 그가 다시 나타난 건가? 그래. 그리미는 말한다. 이름은 기억이다. 기억은 존재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김노인은 손을 떨며 묻는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나? 적어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노인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몇 주 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철길젤제라는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다. 기억하기 위한 축제. 사라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자리. 작은 무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김노인의 목소리로 전하는 이야기. 그날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영이, 진이, 그리고 이름도 남지 않은 그 아이를 그들은 잊힌 게 아니라 우리가 잊었을 뿐입니다. 무대 앞엔 조용히 그림이가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지켜보는 듯이. 축제가 끝난 다음 날 김노인은 하나의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없고 글씨만 쓰여 있었다. 넌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아래엔 이상한 기호가 적혀 있었다. 기차길을 중심으로 한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로 나 있는 칼자국 모양의 선. 그건 마치 오래된 의식의 문양 같았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기묘한 일들이 이어졌다. 경찰서에 제출한 일기장은 갑자기 분실 처리. 역 CCTV 테이프도 기술 오류로 삭제. 그리고 마을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는 모두 사라졌다. 김노인은 느꼈다. 누군가 이 진실을 지우고 있다.
그는 그림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그도 멈출 수 없어. 더 많은 아이들이 사라질 거야. 그리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미는 마지막으로 김노인을 다시 숲으로 이끌었다. 이번엔 그가 가보지 못했던 더 깊은 곳. 거기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낡은 철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엔 오래된 폐기차가 놓여 있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선 순간 김노인은 숨을 멈췄다. 기차 내부는 낡은 인형들, 아이들의 신발, 낡은 가방으로 가득했고 한쪽 벽엔 이런 글귀가 있었다. 기억되지 못한 자는 이곳에 남는다. 그리고 바닥엔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마지막 그림자 하나. 눈이 붉게 빛났다. 김노인이 폐기차 안에서 붉게 빛나는 눈동자를 마주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눈동자 안에는 끝없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너? 누구야?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붉은 눈은 천천히 움직이며 말없이 손짓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눈물처럼 보였지만 검은 안개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김노인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노인 씨.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역 근처에서 또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김노인은 즉시 휴대폰을 끄고 다시 기차 안에 집중했다. 붉은 눈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아이 이름 없는 소녀였다. 내 이름은 잊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뼛속까지 얼어붙는 소리였다. 소녀는 말했다. 1986년 그 남자가 우리를 데려갔어. 그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어. 하지만 청이와 김노인 당신만이 그를 쫓아왔지.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야? 소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속삭였다. 그는 기억의 사냥꾼이야. 잊힌 기억들을 먹고 자라는 존재지. 그가 사라지면 새로운 기억들이 필요해.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집에서 어린 소년이 사라졌다. 부모는 절규하며 마을 광장에 모였고 김노인은 다시 그들을 달랬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이 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김노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전했다. 우리는 기억의 문을 열어야 해. 과거의 모든 이름을 부르면서 잊혀진 이들을 불러내야만 해. 그것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김노인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소녀는 붉은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문양을 따라 역 근처 숲 깊숙이 들어가서 잊혀진 자들의 이름을 부르렴. 김노인과 그리미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달빛 아래 오래된 나무들이 기이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바람은 속삭였고 나뭇잎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리미는 경계하며 앞서 나갔고 김노인은 손에 쥔 일기장을 펼쳤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다. 하영아, 진희야, 그리고 의식이 계속될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닥에서 검은 그림자가 기어나왔다. 기억을 지키려는 자여, 너희가 부른 이름들이 이곳에 모인다. 그림자들은 춤을 추며 점점 더 김노인과 그림이에게 다가왔다. 김노인은 외쳤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이름을, 너희의 존재를. 붉은 눈이 김노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는 나를 기억했다. 그래서 난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붉은 눈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숲 전체에 메아리 쳤고 모든 기억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의식이 끝나자 숲은 조용해졌고 김노인과 그리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조금은 편안해질 거야. 김노인이 말했다. 그리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김노인은 알았다. 언젠가 다시 기억의 사냥꾼이 돌아올 것임을. 그 남자의 정체는 왜 아이들이 계속 사라졌나? 김노인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기차는 오늘도 저녁마다 도착한다. 그리미는 여전히 그 기차를 기다리며 잊힌 이름들을 수호하고 있다. 숲의 의식 이후 마을은 잠시 평화를 맞았다. 그러나 김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의 사냥꾼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왜 아이들을 계속 데려간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김노인은 오래된 서적들과 전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낡은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 한 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책에는 기억의 사냥꾼에 관한 고대 전설이 적혀 있었다. 기억의 사냥꾼은 인간의 기억 속 어둠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는 잊혀진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먹으며 살아간다.
그의 힘은 잊혀진 자들의 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자를 찾는다. 김노인은 책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그가 점점 강해진다는 말인가. 그날 밤 마을에 낯선 방문자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중년 남자였다. 나는 기억의 기록자다. 그는 김노인에게 말했다. 너희가 맞서 싸우는 존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김노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의 기록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나는 수백 년 동안 기억의 사냥꾼과 대립해왔다. 그는 결코 단순한 괴물이 아니다. 과거 한 인간이었지만 욕망과 복수심에 물들어 변해버린 존재다. 그는 오래전 그 사냥꾼과 맞섰던 전투의 기록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기록 속에서 사냥꾼은 인간의 모습이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기억의 기록자는 말했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그 슬픔과 분노로 인해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기억 속 어둠에 갇혀 자신과 같은 슬픔을 겪는 이들을 찾는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잔혹하다. 김노인은 침묵하며 생각했다. 그럼 우리가 마주친 붉은 눈은 그가 남긴 일부인가? 그리미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밤마다 으르렁거리며 특정 방향을 바라보았다. 김노인은 걱정스러워졌다. 그림이 무슨 일이야? 너도 뭔가 느끼는 거니? 그림이는 멀리 역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김노인은 그림이를 따라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도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당신이 어둠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부적이 너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억마저 사라질 것이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도윤과 그와 함께 웃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지금까지 사라진 아이들과 닮아 있었다. 김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구나. 이 모든 비극은 한도윤의 슬픔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억의 기록자와 함께 김노인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한도윤을 마주해야 한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멈춰야 한다. 기억의 기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나 그 길은 위험하다. 한도윤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다음날 밤 김노인과 기억의 기록자 그리고 그림이는 역에서 한도윤과 마주쳤다. 드디어 만났군.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깊었다. 왜 나를 쫓는가? 그는 물었다. 김노인은 말했다. 너는 과거에 갇혀 있다. 너를 이해하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 한다. 한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기억을 먹는 괴물이다. 그 순간 한도윤의 몸은 검은 연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역의 밤은 한층 더 깊고 음산했다. 검은 연기처럼 변한 한도윤은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으로 김노인과 기억의 기록자 그리고 그림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이곳 전체를 삼킬 듯 거대하고 무거웠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오랜 세월 쌓인 고독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어둠 속에서 버텼는지 모를 것이다. 내 기억은 잊혀진 자들의 비명과 눈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을 잃은 아픔은 내 안에서 점점 괴물이 되어버렸다. 김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는 네가 괴물이 아니라고 믿는다. 너의 슬픔을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멈추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동시에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도윤은 냉소를 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심이라고? 네가 가진 기억조차 내게는 무의미하다. 나는 이제 기억을 먹고 그 기억을 이어갈 것이다. 네가 내게서 아이들을 데려가려 해도 그들은 영원히 내 것이 될 뿐이다. 그 순간 검은 연기는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여간의 공기는 한기처럼 차가워졌다. 그리미는 거칠게 으르렁거리며 한도윤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 모습에서 강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기억의 기록자가 입을 열었다. 한도윤, 아직 남아있는 너의 인간성을 떠올려봐라. 그 옛날 네가 사랑했던 이들과 네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너의 길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 한도윤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강한 분노가 다시 그의 몸을 휘감았다. 너희는 나를 구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잃어버렸다. 너희가 깨뜨려야 할 것은 나 자신이다.
김노인은 서서히 상자에서 꺼낸 낡은 부적을 들었다. 그것은 과거 한도윤의 가족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부적은 은은한 빛을 내며 어둠을 잠식하려는 듯 보였다. 그림이가 부적 쪽으로 몸을 밀며 경계심을 풀고 한도윤을 응시했다. 갑자기 한도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낡은 집들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도 했다. 김노인은 이 모든 일이 한도윤의 남은 힘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림이는 밤마다 역 근처를 떠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맸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닌 어떤 깊은 결의와 슬픔이 스며 있었다. 기억의 기록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도윤의 기억 속 어둠 속으로. 그곳에서 그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김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어둠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역 근처의 오래된 터널로 들어갔다. 그 터널은 과거 사람들이 잊고 지낸 곳이었고 한도윤의 기억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라 전해졌다. 어둠 속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깊은 정적이 온몸을 감쌌다. 터널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졌다. 돌아와라, 잊지 마라, 우리를 기억하라. 김노인은 손전등을 높이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옆에서 그림이가 조용히 따라갔다. 기억의 기록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는 한도윤이 잃어버린 기억들이 잠든 곳. 이곳에 그의 본 모습과 답이 있다. 갑자기 터널 벽면에서 낡은 사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 사진들은 한도윤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사진 속 눈빛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김노인의 가슴이 저릿했다. 이런 슬픔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그 순간 터널 끝에서 찬란한 빛이 번쩍이며 한도인의 옛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그는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주변엔 잃어버린 기억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너를 구할 수 있을까? 김노인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기억의 기록자는 단호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마을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이 한도윤의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림이는 점점 더 활발해졌다. 마치 그가 이 싸움의 열쇠임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도윤이 단순히 슬픔에 잠긴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것. 그가 의도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며 자신의 괴물이 된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노인과 기억의 기록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으며 마지막 진실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깊은 터널 안 어둠은 점점 짙어져 갔다. 김노인과 기억의 기록자 그리고 그림이는 한도윤의 기억 속 어둠을 헤치며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다.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발걸음마다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이 희미한 빛에 비쳐 가느다랗게 흔들렸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른거렸다. 여기가 그의 과거가 시작된 곳인가? 김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고통과 슬픔이 그의 영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억의 기록자는 손에 쥔 부적을 꼭 쥐었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제나 예상 밖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림이는 주위를 경계하며 계속해서 낡은 벽들을 킁킁거렸다. 마치 어딘가에 숨겨진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그 순간 벽 틈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얼어붙었고 그림이는 몸을 낮추며 으르렁거렸다. 조심해! 뭔가 있어!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벽 틈 사이로 작은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틈에서 어린 소년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누구냐? 기억의 기록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한도윤의 잃어버린 기억 속 아이다. 그가 지키려 했던 그러나 잊힌 존재. 김노인과 기록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 아이는 한도윤의 과거에서 지워진 진실의 조각이었다. 왜 여기 있느냐? 기록자가 물었다. 소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도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가 잃어버린 영혼 중 하나다. 그가 괴물이 된 것은 이 아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미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잠시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곧 다시 경계의 눈빛을 띄었다. 그러나 어둠 속엔 더 큰 비밀이 있다.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도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이는 나만이 아니다. 그가 바라던 마지막 만남은 그를 다시 인간으로 돌려놓을 유일한 희망이다. 김노인과 기록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마지막 희망은 누구인가? 김노인이 물었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것은 한도윤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 그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 전에 떠났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한도윤의 마음 깊은 곳에만 남아있다. 기억의 기록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그 여인의 흔적이다. 그녀의 기억이 한도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리미가 다시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터널 끝에서 미세한 빛이 또렷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은 불빛처럼 보였다. 저 빛을 따라가야 한다. 김노인이 말했다.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 사람은 그 빛을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걸음마다 무거운 긴장이 감돌았고 그들은 한도윤의 어두운 기억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점점 빛은 커졌고 어느새 그들은 오래된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와 먼지 쌓인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켠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기억의 기록자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도윤과 아름다운 여인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이 사람, 그녀가 한도윤의 아내구나. 김노인이 속삭였다. 기억의 기록자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한도윤의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내 사랑, 내가 떠나야 하는 이 시간까지도 너를 믿고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과 나를 잊지 말아줘. 편지를 읽으며 그들은 한도윤과 겪었던 깊은 상실과 절망,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재회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미가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추었다. 어둠 속에서 한도윤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불길한 모습이었다. 너희가 내 과거를 파헤치려 한다면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노인은 굳은 결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널 구할 것이다. 네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방 안의 빛이 갑자기 폭발하듯 퍼지면서 한도윤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흩어졌다. 그와 동시에 그리미가 크게 짖으며 한도윤에게 달려들었다.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도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도록 묻혀있던 인간성의 조각이었다. 김노인과 기억의 기록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의 마음속 어둠을 모두 씻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김노인과 기억의 기록자는 서로를 굳게 바라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한도윤,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성의 조각을 깨워야 한다. 김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둠이 그를 영원히 집어삼킬 거야. 기억의 기록자는 낡은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녀는 방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 속에는 이따금씩 한도윤의 왜곡된 형상이 비쳤다. 그 모습은 슬픔과 분노, 고통이 뒤섞여 뒤틀린 얼굴이었다. 이 거울은 그의 마음의 창이야. 기록자가 말했다. 거울을 통해 한도윤과 소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김노인과 기록자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그 거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미는 몸을 낮추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거울 앞에 다다르자 거울 속 한도윤의 형상이 서서히 말을 건넸다. 왜 여기 있느냐?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려 하는가? 그림자의 목소리는 깊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억눌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네가 괴물이 아니라고 믿어. 기록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안에 갇힌 아이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거울 속 한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 그 아이는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린 존재다.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나는 이 어둠에 잠겼다. 김노인은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를 잃은 고통이 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넌 그 아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 네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순간 너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다. 거울 속 형상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서서히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기억이란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짐이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나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 기억의 기록자는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녀는 손에 쥔 부적을 꺼내 빛나게 했다. 부적에서 따스한 빛이 흘러나와 거울을 감싸 안았다. 거울 속 한도윤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고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 아이,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기록자가 물었다. 거울 속 형상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답했다.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었다. 세상에 알려진 적 없는 존재. 그가 죽은 후 나의 마음은 무너졌다. 나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괴물이 되었다. 김노인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 찼다. 아들이었구나. 그 슬픔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다. 널 혼자 두지 않겠다. 한도윤의 형상은 손을 거울 밖으로 내밀려 했지만 빛나는 부적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희망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하며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그 아이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를 다시 만나게 해야 한다. 김노인이 말했다. 그리미는 갑자기 바닥을 파고들듯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했다. 벽 모서리 틈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 안에는 낡은 아기 용품들과 함께 한 권의 일기가 있었다. 기억의 기록자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나갔다. 오늘은 아들이 처음으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내 영혼을 녹였다. 그는 나의 빛이고 나의 희망이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한다. 나의 과거와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모두가 떠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 내가 그를 지키지 못하면 나 자신도 끝이다. 김노인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도윤은 이 일기를 통해 아들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끈 외로움과 절망은 나와 같은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록자가 말했다. 한도윤의 아들이 남긴 흔적을 찾아 그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리미는 상자 속에서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도윤의 아들이 가지고 놀았던 인형이었다. 인형에는 누군가가 새겨놓은 이름표가 있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 기록자가 중얼거렸다. 그 아이의 이름이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지훈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그 흔적이 한도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터널을 나서 어둠과 빛이 뒤섞인 미로 같은 도시로 향했다. 그 도시에는 지훈에 관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노인과 기록자는 그 도시 곳곳에 흩어진 기억의 파편을 추적하며 그리미는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앞장섰다. 도시 곳곳에 남겨진 낡은 벽화, 어지럽게 흩어진 신문기사,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속에서 지훈의 흔적을 하나씩 발견해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낡은 카페 벽에 그려진 벽화에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다. 벽화 밑에는 오래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사랑은 그 빛을 밝혀준다. 기억의 기록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찾는 답은 사랑 속에 있다. 지훈과 한도윤의 연결고리는 바로 그 사랑일 것이다. 김노인은 벽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한도윤의 아내, 그 사랑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를 찾아야 한다. 그리미는 갑자기 경계심을 높이며 주위를 살폈다. 어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심해야 한다.
어둠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김노인이 말했다. 세 사람은 더 굳건히 손을 맞잡았다. 이제 그들은 한도윤의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어둠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 오래된 상처와 비밀을 드러내는 여정이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도시의 골목길은 고요함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김노인, 기억의 기록자, 그리고 그리미는 조심스레 그 낡은 카페를 나와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바람은 차갑고 가론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들은 지훈과 관련된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찾는 그녀, 한도윤의 아내, 이름조차 모르는 그 여인. 기록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누군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노인은 낡은 지도를 펼쳐 살폈다. 이 근처에 오래된 병원이 하나 있다. 한도윤이 지훈을 잃은 그날 이후 그녀가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가 그곳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리미는 어둠 속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어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 뒤를 누군가 쫓고 있는 기분이다. 셋은 병원으로 향했다. 폐허가 된 건물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듯 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 내부는 낡은 가구와 흩어진 서류 그리고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진료 차트와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중 몇 장은 한도윤과 아내 그리고 어린 지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진들에는 묘한 왜곡이 있었다. 얼굴이 흐릿하게 번지거나 눈이 가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기억의 기록자가 사진을 만지자 갑자기 병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바닥은 삐걱거리며 균열이 벌어졌고 그들과 그리미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조심해. 여긴 무언가 숨겨진 장소야. 김노인이 경고했다. 그들은 병원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잃어버린 진실은 마음속에 묻히지 않는다. 기록자가 손전등을 켜고 글씨를 읽었다. 도와줘, 지훈. 셋은 긴장하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낡은 철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녹슬고 삐걱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랍장과 여러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서류들 사이에는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띄었다. 편지지에는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도윤,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줘. 우리의 아들, 지훈은 아직 살아있어. 그를 찾아줘. 그는 우리 둘 사이의 희망이다. 김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편지는 그녀가 아직도 지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기억의 기록자는 서랍장 안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점점 더 많은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도윤 아내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도윤이 두려웠다. 그의 변화와 어둠이 우리 가족을 삼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에. 그녀가 쓴 글귀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하다. 셋은 한동안 말없이 일기장을 읽었다. 그리고 병원을 빠져나오려 할 때 문득 한 줄기 빛이 기록자의 손에 닿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부적이 갑자기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부적이 반응하고 있어. 그리미가 외쳤다. 무언가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몰라. 그 순간 병원 입구 쪽에서 불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셋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다. 그들이 본 것은 놀랍게도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눈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다. 나는 지훈의 누나입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기억의 기록자와 김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가자.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지훈이 가지고 있던 인형과 같은 무늬가 새겨진 것이었다. 아버지와 지훈이 남긴 흔적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모두가 이 어둠을 걷어내고 그들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셋과 그녀는 다시 뭉쳐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뒤로 점점 더 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의 비밀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도윤의 영혼을 구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맞서는 전쟁이었다. 그리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조금도 방심할 수 없어. 지금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김노인과 기록자 그리고 새로 합류한 여성은 그들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이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도윤의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밤의 공기는 한층 무겁게 짙어졌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깊은 어둠 속 셋과 그녀는 숨죽인 채 조용히 움직였다. 병원 지하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어느덧 한도윤의 가장 비밀스러운 과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가 간직한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사랑이 모두 이곳에 묻혀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실 그 자체, 그것만이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 그리미는 앞장서서 어둠 속을 헤치며 발소리를 죽였다. 방 한가운데 오래된 철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있을 터였다. 기억의 기록자가 손전등을 켜며 문고리를 잡았다. 무겁고 삐걱거리는 문은 마치 수십 년간의 비밀을 지키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자 낡은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먼지 냄새가 퍼졌다. 방 안은 얼룩진 벽과 쓰러져가는 가구들로 가득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들을 멈추게 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도윤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지훈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건 경고일까? 그리미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 순간 방 구석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경계하며 다가자 오래된 서랍장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기록자가 손으로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한도윤의 마지막 일기, 그녀가 말했다. 이걸 읽으면 우리가 찾아야 할 모든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일기장을 펼치자 손글씨가 흐릿했지만 절실한 감정이 묻어났다. 나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세상은 잔인했고 나는 내 가족마저 잃었다. 아내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지훈은 나의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그리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왜 매일 역으로 나갔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여전히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김노인은 묵묵히 일기장을 읽으며 한 줄을 발견했다. 지훈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기억의 기록자가 무언가를 깨달은 틈 말했다. 지훈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이곳에 숨겨진 단서가 있을 거야. 그들은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벽 틈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와 함께 지훈이 가지고 있던 인형의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 열쇠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 그리미가 물었다. 바로 그때 병원 밖에서 급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 셋은 급히 상자를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까지 온 걸 환영한다. 그가 낮게 말했다. 한도윤의 비밀을 캐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김노인은 담담히 대답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러 왔다. 두려움은 없다. 그리미가 으르렁거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 지훈을 아느냐?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다. 그를 찾는다면 네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그 순간 검은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서더니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그 여성, 지훈의 누나였다. 이제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훈을 구할 것이다. 셋과 그녀는 힘을 합쳐 남자의 위협을 막아내고 병원을 탈출했다. 그리고 상자 안 열쇠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서 그들은 지훈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을 찾았다. 지훈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어둠을 물리칠 힘을 지녔고 그 힘은 한도윤 가족에게서만 전해졌다. 그래서 한도윤은 그를 보호하려 애썼던 거야. 세상이 그 힘을 이용하려 했으니까.
기억의 기록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려면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 필요했다. 가족의 유대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열쇠였다. 셋과 그녀는 이제 지훈을 찾아내 그 힘을 깨우려 했다. 그리고 역으로 다시 돌아갔다. 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깊고 밝았으며 그 속에는 강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 지훈이 말했다. 난 여기 있었어. 어둠 속에서 너희를 기다렸어. 한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미는 마지막으로 역을 향해 짖었다. 매일 반복되던 그 만남이 이제는 진짜 희망의 시작이었다. 어둠.